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노동 이동 중에서 이민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361페이지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노동 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민을 받아들였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이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이민자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거주자의 근로기회에 이민자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민이 왔어요. 이민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민자가 있는데 이민자의 어떤 거기 보시면은 기술 수준이 기술이 여기 원거주자 원주민들 원거주자의 기술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뭐 상관없을 수는 있겠지만 유사도가 높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이민자들이 와서 원거주자의 일자리를 뺏어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게 배드 이펙트가 되는 거예요. 배드 효과가 되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줄 이민자들은 이주해 가는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배드 효과도 있지만 좀 굿 효과도 있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뭔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이민의 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여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측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거의 기여 크기를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려는데 이민이 원거주자 임금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탄력성과 이거 측정할 때요. 거기 보시면은 탄력성이라는 정보, 그러니까 이민이 와서요 임금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임금이 떨어지냐 그런 거와 또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이민에서 얻는 이득, 그거에 따른 이득 이런 것들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8-11의 그래프를 보면 단기의 공급과 수요 곡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수평축에 보면 여기가 고용, 달러로 나타낸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동 공급 곡선은 S고요. 수요 곡선이 D인데요. 단순화를 위해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리가 이렇게 수직이라고 할게요.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수직의 형태예요. 수직의 형태인 경우에는 자, 노동의 공급이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더 좋아요. 차라리 비탄력적이어서 근로자 수는 N명에서 원거주자의 근로자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점점점점해서 W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자, 떠올릴 것은 노동 수요 곡선은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에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 곡선의 각점은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으로서 네, 노동 수요 곡선이죠. 곡선은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물의 가치 이게 뭐예요? 그쵸? V, MP, L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점들은 마지막으로 밑줄 치세요. 마지막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에 기여하는 크기. 자, 노동 수요 곡선의 높이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높이는 마지막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생산에 기여하는 크기, 생산에 기여하는 크기 이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한 명 한 명 추가적으로 고용될 때 그때 이 높이가 뭐냐면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VMPL이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해서 우하향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MPL이 체감하여 디맨드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결과 노동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은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총 생산물의 가치와 같다. 자, 그래서 그림을 쫙 조그맣게 그리게 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점점점 해서 N명이 채용됐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면적 있잖아, 이거. 이 면적이 한개 생산물의 가치를 다 더한 거예요. 각각의 고용되는 한개 생산물의 가치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서메이션 V, MP, L을 다 더한 거로써 거기 보시면 이게 근로자의 총 생산물의 가치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 생산물의 가치와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사다리꼴 A, B, N, 제로 어떻게 됐어? A, B, N, 제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여기요 N 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민이 들어오기 전에 국민소득과 같다. 그래서 이게 총 생산물의 가치 우리가 이게 특히 경제 언론에서 보면 이게 GDP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DP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소득 한 국가가 생산한 총 생산물의 가치, 그걸 시장 가치로 나타낸 거니까 GDP라고 쓸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던 찰나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국민소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민자와 원거주자가 생산해서 완전한 대체 투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완전 대체 투입할 수 있는 완전히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으로 이민자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이 노동의 공급이 증가한 셈이야. 그래서 S에서 S-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시장의 임금은 W0에서 여기 나와 있는 W1으로 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사다리꼴 찾아보세요. ACM0, ACM0 늘어난 거네. 여기서부터 원래 요만큼이 주황 색깔이었는데 자, 여기다 할게요.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늘어났어. M으로. 그럼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면적이 뭐라고요? 이민으로 인해서 인한 국민소득 증가 크기예요.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림은 이민자들에게 지불된 총 임금액이 사각형 FCMN. FCMN이 어디야? FCMN.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거야. 이만큼이 돼요. 이민자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만큼이야. 근로 비용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민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야. 이민자들에게 대한 지급 관련된 비용, 임금이야. 근데 이 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가치를 국민소득을 추가적으로 창출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야?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당연히 다 상쇄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들여서 이민자들이 창출한 국민소득의 증가가 요 사다리꼴 면적인데 이민자들한테 돈이 나간 거는 연두 색깔의 사다리꼴 면적이 아니 사각형 면적이니까 이만큼이 뭔가 추가적으로 더 남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림은 이민자들에게 지불된 총 임금액이 지급 비용이에요. 총 임금액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 거주자에게 일어난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삼각형 BCF의 면적과 같다.
이 BCF, 여기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민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서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민 때문에 원거주자들에게 일어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오케이, 이민 잉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이민의 경제적 이득을 얘기하고요. 이게 이민 잉여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이민 잉여가요, 왜 발생했는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Why 발생 이유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민 잉여가 발생하는가? 시장의 임금은 얼마야? W1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용된 이민자의 생산성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자, 이민으로 인해서 n번째 되는 거예요. n번째인 마지막이라는 거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고딕으로 마지막으로 고용된 n번째로 고용된 이민자의 한계 생산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용된 이민자의 생산성과 동일하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임금 있잖아요. 돈이 나가는 건데 그 임금은 마지막으로 고용된 이민자의 생산성과 같게 되고요. 그럼 이전에 마지막이 아닌, 여기 마지막에 잘 보셔야 돼. 마지막이 아닌 그 이전에 채용된 이민자들은 더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위치한 이민자들은요, 가치를 이만큼 창출을 했어. 주황 색깔만큼. 근데 이 이민자한테 들어간 임금, 비용은요, 이 연두 색깔 높이라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단위당 비용보다 얻게 되는 가치가 더 크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고용된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외의 이민자들은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경제의 기여 크기보다 뒤집어서 바꿨어요. 낮은 임금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 단위당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요 좀 바꿔가지고 응용을 할 거예요. 응용해서 어떻게 응용했냐면,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어서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평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여기 L이라고 하고 임금이라고 할게요. 노동의 공급이 S 이렇게 있어서 N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민자들이 들어와서요, 이렇게 SN으로 노동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근데 임금이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민자들이 창출한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창출한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파란 색깔 면적만큼이 증가한 국민소득이에요. 네, 뭐 따로 색깔은 똑같으니까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렇죠. 뭐 기여가 증가의 크기예요. 국민소득이 이만큼 증가했어. 자, 근데 이민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어떻게 돼요? 임금은 이거야. 연두 색깔. 그래서 이게 비용을 나타내는 총임금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민자들이 창출한 어떤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란 비용이 나간 거랑 크기가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야지 이만큼의 이민 잉여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삼각형이 사라져요. 그래서 각각의 마지막에 이민 온 근로자의 생산성과 이전에 온 사람들의 생산성이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불했으니까 이민잉여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민자들은 한계 생산의 가치를 모두 급여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은 급여라고 그랬어요. 임금은 한계 생산 가치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생산 가치만큼 받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여기 볼게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채용된 근로자 이외의 이민자들은요, 경제의 기여 크기보다 낮은 임금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다? 기여한 게 VMPL인데 이거보다 임금이 더 낮게 책정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VMPL인데 요거는 임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가 나라에 들어와서 원거주민의 임금이 하락할 때만, 여기서 임금 하락이 없죠. 그러니까 요 크기는 뭡니까?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민잉여가 존재하게 되면 따라서 이민잉여는 잉여에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를 위한 조건은 자,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민으로 인한 그 결과가 임금이 하락해야 돼.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만 이민잉여가 존재한다. 이때는 임금이 하락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민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은 소득을 노동에서 자본으로 재배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이민잉여를 누가 가져갑니까 하면 기업이 가져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거주민 근로자는 W0 BFW1 면적만큼 잃게 되고 이 양과 이민잉여는 고용주들에게 일부 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원거주민 근로자는 비록 손해를 보게 되지만 왜냐하면 임금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쪽에 다시 가기 뭐해서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거주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다가 이민잉여가 발생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노랑이로 칠할까요? 노랑이로 표시된 거. 이걸 A, B, C, D, E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요 노랑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원거주자의 근로자예요. 원거주 근로자 잉여가 기업의 잉여로 전환된 크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래 기업의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잉여는 이게 원래 기업의 잉여예요. 아시겠죠? 차근차근 생각해 주세요. 기업의 잉여는 이렇게 노란 색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색깔 부분만큼이 추가적으로 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원래는 원거주 근로자 잉여였었는데 기업 잉여로 전환됐기 때문에 거의 뭐라고 돼 있냐면 소득의 재배분 이런 말 있죠? 재분배 이런 말 있죠?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는 근로자였었는데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 요거는 이제 새로이 창출된 거예요. 새로이 창출된 것으로서 창출되어 기업에게 귀속되는 부분입니다. 귀속되는 부분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업의 잉여는 여기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자, 그때 노란 색깔은 원래는 근로자 잉여였었는데 기업의 잉여로 가는 것이고 이 파란 색깔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롭게 잉여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거주민 근로자는 비록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가 노란 색깔만큼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거주민이 소유한 기업은 소득 증가가 기업의 소득 증가는 여기 파란 색깔과 노란 색깔이니까 요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손해를 보충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민잉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요 이민잉여를 측정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민잉여를
왜 발생했고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크기를 측정을 한번 시도를 해보죠. 자, 삼각형의 면적은 밑면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것이 절반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민잉여 크기 한번 볼까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자, 거기 보시면 W0에서 W1 그 차이가 임금의 차이잖아. 이게 W 임금이라 해도 되고요. 임금이 하락했으니까 W0에서 W1 여기에다가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거기 M에서 N을 뺀 거예요. M이 더 크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밑에 이민잉여를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좀 식을 좀 재배열한대요. 자, 이민잉여 크기를 전체 밑에 각주를 보세요. 국민소득의 크기에 얼마나 이민잉여가 차지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국민소득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식을 약간 재배열했습니다. 여기다가 W1으로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W1으로 나눠주고요. 여기다 W1을 곱해줘야 돼. W1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 분모 분자 양쪽에 넣었으니까 똑같겠죠. 그 정도씩 이해되시겠죠? 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M으로 나눠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M으로 이렇게 해주면 똑같잖아. W1 얘 지워주고 하니까 원래 이거식에다 이렇게 분모 분자 여기다가 이제 의미를 내려고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국민소득 이렇게 이민잉여의 크기는 그대로 있고요. 이걸 국민소득 대비 얼마인가 나타내려고 이렇게 식을 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민소득 대비 이민잉여의 크기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요거 의미가 뭡니까? 요거요. W1이 원 거주자들 아니겠습니까? 원 거주자의 임금의 퍼센트 변화. 그래서 원 거주자의 임금의 전체에서 얼마나 변했니? 네, 그래서 퍼센트 변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고용량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M이 이제 원 거주자가 되는 거니까 고용량의 변화, 고용량의 퍼센트 변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민소득 중에서 이게 W 곱하기 고용자들 나타내는 거니까 임금이잖아. 그래서 국민소득 중에서 GDP요. 국민소득 중에서 네, 거기 보시면 노동이 차지하는 목, 노동의 목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다음 단락에서는 이걸 직접 뭐 계산하려고 뭐 노력을 했는데 그냥 식만 살짝 봐주시고요. 얘는 가볍게 봐주시죠. 미국에서 이민은 노동 공급을 약 15% 증가시켰고요. 그러니까 요거야. 노동 공급을 얼마나 증가시켰습니까? 15%를 증가시켰고 공급이 10% 늘어날 때마다 임금은 약 3% 떨어지더래요. 그렇게 되니까 임금은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라고 하면 임금이 이제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4.5% 낮추게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에 차지하는 몫이 요거예요. 요거 몫이 0.7이다 라고 하면 70%가 이제 보통 노동의 기여도, 노동의 분배목,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다 집어넣게 되면은 국민소득으로 인해서 이민잉여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 거주민들의 실질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 대입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따라서 이민잉여가 GDP 국민소득이라 쓸게요. 그냥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크기는 계산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네, 거기 보시면 0.45만큼 퍼센트만큼 감소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045 곱하기 자,
노동 고용 증가는 15%니까 0.15만큼 되고요. 곱하기 0.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약 0.24%만큼 이민잉여가 발생한 겁니다. 0.24%는 GDP에서 한 15조 정도가 되니까 이민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연간 360억 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1%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민잉여의 이러한 추정치는 단기적인 추정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나 임금이 이민에 영향받지 않는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요거는 시사점이라 할까요? 시사점.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노동 공급이 저 앞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얘기, 단기적인 추정치가 되는 것이고요. 추정치로. 자, 장기적인 측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앞에 노동의 이동에서 우리 콥턴글라스 생산함수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수익률이라든가 자본에 대한 대가죠. 수익률과 임금에 대한 거기 보시면 임금은 변화가 없어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향이 없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장기 이민 잉여는 0과 같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익률과 임금은 영향이 없어. 이민 잉여는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민이 장기적으로 GDP는 올릴 수 있겠지만 그 국민소득 증가분 전체는 어떻게 된다? 이쪽 보시면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민자들이 GDP를 증가시키는 건데 그 이민의 잉여를 다 이민자들이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죠. 역설적이게도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한 경제에서는요. 이민에 의한 경제적 이득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근로자가 이민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수평일 때는 의미가 없잖아. 임금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민잉여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민잉여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민으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해서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원거주자들의 거기 보시면 이득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국내 근로자니까 원거주자들이 이민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가 발생 시 손해를 보게 되면 발생 시 이민잉여가 발생합니다. 존재한다. 이민잉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특히 손해를 입는 경우가 더 크면 클수록 자,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부정적인 효과가 클수록 임금이 많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 시에 이민잉여가 존재하고 손해가 클수록 수요 곡선이 우하하는 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민잉여는 더 커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정책 응용 사례에서 고숙련자 이민과 인적 자본 외부성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책 응용 사례에서 고숙련자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이민 오는 게 아니라 능력 있고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오는 거예요. 고숙련자들의 이민과 그 사람들이 오니까 휴먼 캐피털이 축적되는 거야. 그래서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그러한 외부성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적인 경쟁적 노동시장 모형에 따르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민의 경제적 순이득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는 작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력의 크기를 15% 늘리는 이민의 유입이 15% 노동력이 증가하지만 원 거주민에게 가져다주는 순이득은 GDP의 0.3%를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야, 이민잉여? 별거 없는데? 이렇게요. 자, 그럼에도 어떤 종류의 이민, 특히 고숙련 근로자의 이민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이민자들이 아니라 숙련도가 높은 이민자들 이득은 매우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득은 교과서 모형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난 생각에 기초하는데요. 고숙련 근로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 자본의 외부성, 이걸 갖는 거야. 휴먼 캐피털과 관련된 익스터널리티를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숙련 근로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원주민들을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에 노출시키고, 고숙련자들의 이민이 원주민이야, 원주민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신문물이라든가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에 노출을 시키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건 이제 외부성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출로 인적 자본이 증가하고, 인적 자본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네요.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본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은 우선 미니 그래프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노동의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거야.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VMPL,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련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 곡선이 VMPL 프라임 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노동에 대해서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위로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거기 보시면 이 면적만큼이 이게 바로 인적 자본으로 인한 외부성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인적 자본에 대한 외부성이 존재할 때 이민 잉여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볼게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영향이 뭐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줄, 고숙련 이민자가 원 거주자의 근로자의 생산성의 양의 외부 효과를 실제로 영향을 미치면, 이민자가 유입되면 원 거주민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VMPL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냥 D라고 쓸까요? 앞에서 D라고 했으니까 D 곡선이 역시 상방이 이제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역시 상방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민자의 유입이 공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 곡선도 VMPL에서 VMPL 프라임으로 이동시키고요. 그러면 원 거주민에게 일어나는 국민소득의 변화는 삼각형 BCD 찾았습니까? BCD. 그쵸? 여기 살짝 미니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의 공급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하면서 노동의 공급이 새롭게 또 증가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S에서 S 프라임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민 잉여 얘기한 게 요 크기잖아요. 요게 크기야, 원래. 요거 주황 색깔을 없애세요. 요 크기인데, 요 크기가 요 크기랑 똑같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BCD가 요거야. BCD가 요거. 이게 이민 잉여가 되겠고요. 이민 잉여.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민 잉여의 크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근로자들도요, 기업 입장에서 잉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 기업의 잉여는 이렇게 있고 근로자는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기업의 잉여는 이렇게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요 크기만큼, 거기요, 요 크기가
오히려 임금이 기존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이득입니다. 요게 잘 보세요. 재밌어요. 요게 이만큼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요 크기랑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 사다리꼴하고 요 사다리꼴하고 이해 가세요? 요 사다리꼴하고 요 사다리꼴하고 요 핑크 색깔 면적 칠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연두 색깔 면적과 똑같아요. 왜냐면 요 삼각형이 위로 타다 올리면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직관적으로 보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올라가서 한계 생산 가치가 상승했구나. 그러면 얼마나 상승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다리꼴이 여기 나와 있는 인적 자본의 외부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더 올라간 건데 그게 이제 주황 색깔하고 가치가 면적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원 거주민에게 일어나는 국민소득의 변화는 삼각형 이만큼 이민잉여 크기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민이 원 거주민 근로자의 총생산에 주는 영향 평행사변형이라 했습니다. 이 핑크 색깔이야 평행사변형 책에서는 그 크기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연두 색깔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인적 자본의 외부성이 굉장히 크게 된다라고 하면요. 고숙련 이민자의 파급 효과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민잉여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이전에 봤던 이민잉여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인적 자본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라는 추가적인 잉여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봤을 때는 이 삼각형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파급 효과의 실증적 중요성을 찾고자 시도한 여러 연구들이 있고요. 이들 시도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보통 어떤 나라가 고숙련 이민자의 외생적 공급 충격에 타격을 받는 사례를 분석해서 영향을 받은 원 거주민의 생산성에 나타낸 결과를 추적하게 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숙련자의 이민을 이렇게 수용했을 때 미치는 효과, 요거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셀프로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나치 독일 사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가보시면 1933년 권력을 잡은 즉시 국가사회당 히틀러인가 보죠. 전문 공무원 보건법으로 알려진 법률을 제정했대. 이 법은요.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을 가진 법률로 독일의 대학들은 모든 유태인 교수들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성향을 가진 교수들을 포함해서 다 해고했어. 나치 독일이 잡자마자 자기 의견에 반대되거나 정파가 반대이거나 아니면 유태인 교수를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수학 교수 중에 18%가 1932년과 34년 사이에 해고가 됐대요. 유태인 교수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등장하는 유명한 해고된 교수 중에서 존 폰 노이만이라든가 리하르트 구란트라든가 리하르트 폰 미제스 같은 이러한 교수들도 다 몇몇 해고가 됩니다. 자, 해고된 특히 이 사람들은 수학자, 경제학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특히 어디로 갔다? 해고되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은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가지고 오스카 모르겐스테른과 같이 해가지고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해서 게임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많은 독일의 그 유수한 대학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능한 교수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망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뛰어난 유능한 교수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생산성에 어떻게 타격을 줬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코호트 연도와 관련해가지고 거기 해고가 일어나지 않은 학과랑 우수한 교수들이 해고된 학과랑 보면은 해고된 학과는 확 이렇게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말고요. 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또 유명한 또 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거기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소련의 수학자들이 전체 나라의 10%인데 전체 수학자들의 10%인데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0명이 수학자 교수들이 떠났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서 그 루친 사건이라고 하네요. 니콜라이 루친이 스탈린의 정치 공세의 표적이 되면서 관련된 사람 다 내쫓고 추방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그렇게 미국의 그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 붕괴로 인해서 여기 나라의 수학자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거기 밑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봤잖아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우양하니까 진짜 영향을 미쳤냐? 거기 밑에 그래프를 보니까 많이 노출된 수학자들과 별로 노출이 잘 안 된 수학자들, 많이 노출된 수학자들 경우가 이 떨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출간된 논문의 수가 확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계 생산이 푹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368페이지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거기 보시면 인적 자본의 외부성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연구들은 협조적 네트워크 내에서 외부성을 측정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들은 한 학문이나 분야에서의 어떤 외부성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서의 경제적 거리와 상관없이 파급 효과가 동일하다고 믿을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다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고숙련 이민자들의 인적 자본의 외부성, 이 크기를 측정하려고 많이들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민이 들어왔을 때, 이민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이민 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이민 잉여 크기를 측정하고 왜 이민 잉여가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구절 내용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